안녕하십니까. 더 배움의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1차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과목인 학습인원의 네 번째 차시, 전체 차시로는 32차시에 해당되는 내용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342페이지 73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73번 문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학습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네요. 자, 첫 번째 볼까요? 행동주의는 형태주의, 우리가 게슈탈트 이론이죠. 형태주의의 심리학에 기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 처음부터 좀 틀린 얘기가 나오네요. 왜냐하면 행동주의는 일반적으로 그 해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태주의 심리학에서의 인간 행동은 인간의 내적 사고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적 인지작용 내지는 내적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행동주의는 인간의 행동이란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구조의 변화가 아닌 학습의 내용으로 행동주의는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주의와 형태주의의 관계성은 굉장히 엷은 것이다,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조금 틀린 얘기가 됐네요.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여러분들 맞는 내용이니까 꼭 따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4번으로 넘어갑니다. 반도라의 관찰학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입니다. 행동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학습이 일어난다. 자, 반도라의 관찰학습에서는 굳이 꼭 강화가 학습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도라는 일반적으로 관찰학습 같은 경우는 인지라고 하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주의 집중을 하고 파지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은 인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어떤 행동을 만들기 위해서 강화가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강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작적 조건화, 스키너를 중심으로 하는 같은 행동주의이긴 하지만 조작적 조건화에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74번의 1번이 옳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이라고 하는 그 환경, 엠플로이먼트와 그 다음에 people, 그리고 behave, 행동, 이렇게 세 가지 축이 돌아가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2번부터 5번까지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5번입니다. 사회인지 이론에서 제시한 자기 효능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셀프 에피케시라고 하는 용어를 반도라 이론에서는 그야말로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 왜 틀렸냐면 5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가치, 속성, 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 지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 반도라가 만든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이런 걸 많이 겪을 수가 있을 거예요. 셀프 에피케시라는 게, 우리가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사실 어떤 특정 분야입니다. 특정 분야. 여기에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75번 문제의 보기 4번입니다. 특정 분야 또는 특정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 분야, 특정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같은 거죠. 자기 신념, 자기 믿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효능감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입니다. 그런데 5번에 보면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가치, 속성, 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 지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맞는 얘기죠. 특정 분야, 특정 과제라는 것은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뭐는 못해도 그것만큼은 잘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수학적인 능력은 좀 없지만 언어로서 누군가를 설득을 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끔 잘 이렇게 말해서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어떤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게 하는 것. 우리 상담자의 능력이 그런 거잖아요. 나는 그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실제로 또 그렇게 또 잘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자기 효능감이 충만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기 효능감이
어떤 강화되는 부분과 또 자기 효능감이 훼손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르게 설명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도 꼭 내용 숙지하시고 특히 4번 자기 효능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설명한 겁니다. 특정 분야 또는 특정한 과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기만의 어떤 신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6문제입니다. 다음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회인지 이론의 자기 조절 전략은 해서 레귤레이션,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지적인 어떤 그러한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게임을 과도하게 한 학생에게 일주일 동안 게임하는 시간을 기록하게 한다든가 또는 산만한 학생에게 알람이 울릴 때마다 나는 집중하고 있나 스스로 반문하고 확인하게 하는 자기 점검에 관한 얘기입니다.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셀프란 말이 많이 나오네요. 셀프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 그 모니터라고 하죠. 모니터 그죠? 이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잘하고 있는 건가? 학생으로서 부합되는 행동인가? 또 내가 너무 지나치게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지 않는가? 이것을 잘 모르는데 기록을 해서 딱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것도 보면 내가 뭐 돈 아껴 써야지 하고서 쓰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디 쓰는지 잘 몰라. 근데 여러분들 그 생활 가계부 같은 거 쓰게 되면 또 차계부 같은 거 쓰게 되면 또 절약하는 어떤 그러한 계기를 찾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셀프 모니터링 내지는 자기 점검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 행동에 대한 올바른 지향점을 찾는 기법, 바로 이게 자기 조절 중에서도 자기 점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7번입니다. 사회인지 이론에서 제시한 모델링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 어떤 타인의 어떤 바람직한 어떤 행동을 보고서 자기의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그 3번에 보면 자발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거되었다가 뭐 다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보통 요요 현상 같은 거죠. 다시 어떤 행동이 다시 살아나오는 이런 회복에 관한 것은 행동주의에서 조건 행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학습된 내용이 까먹는다든가 또는 까먹었던 내용이 다시 생각이 났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조건 자극에 의해서 그런 것들 이제 자발적 회복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탈억제, 그다음 억제, 관찰학습, 반응 촉진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인지이론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들입니다. 그 다음에 78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정적 조건 형성의 자극 연결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317페이지에서 22번 문제 보면 우리가 뭐 후진 자극이니 또 동시 조건 형성이니 흔적 조건 형성이 하는 이런 얘기를 설명하면서 네 가지의 조건 형성에 관련된 말씀드리면서 뭐 자극이 먼저냐 반응이 먼저냐 그러니까 조건 자극이 먼저냐 아니면 무조건 반응이 먼저냐 그것도 시간 차이를 두느냐 안 두느냐 동시에 주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동시가 아니고 그죠? 먼저 주고 나중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자극을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무조건 자극을 주는 이러한 방법이니까 흔적 조건 형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자극을 약간만 흔적만 남겨놔 놓고 바로 1초나 2초 뒤에 무조건 자극을 주는 이러한 방식 바로 그게 흔적 조건 형성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A양의 정서적 변화와 관련된 행동주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자, A양은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학교가 낯설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의 외모가 엄마와 비슷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가 편한 곳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그 연쇄 행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문제가 조금은 그러네요. 개념이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 변화와 관련된 내용에서 가장 관련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약간 에러가 발생했네요. 그러니까 연쇄 반응 형식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제가 좀 드러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이건 제가 좀 정리가 좀 안 돼 있네요. 79번 문제 여러분들 344페이지 79번 문제는 제가 문제를 삭제하고 다른 문제로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80번 문제입니다. K 교사는 학습 내용의 파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것으로 딱 이제 취하는 거죠. 우리가 또 파지한다 이런 건 손에 뭘 탁 쥔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촉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습 내용을 설명한 후 곧바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그 관계를 설명한다. K 교사가 활용한 행동주의 원리는 바로 근접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뭐 경주하면 떠오르는 뭐 불국사, 첨성대 이런 것들 얘기했고, 동물 그림과 그 동물의 이름 이렇게 같이 보여줬을 때 금방 떠올리게 하는 이러한 학습의 원리, 근접성의 원리라는 거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 81번 문제입니다. 자기조절 학습을 하는 학습자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 야, 여러분들 그 자기조절 학습, 우리가 뭐 요즘은 뭐 자기주도 학습 이런 내용하고도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뭐 셀프 레귤레이티드 러닝이라고 해서 자기 조절 내지는 자기 점검적인 차원에서의 학습인데 매우 효과적인 학습이고, 초인지 내지는 우리가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그러한 학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조절 학습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해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학습자는 내재적 동기를 중시하고 또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메타 인지 전략들을 통해서 학습 과정에 대한 자기 점검을 꾸준히 하는 매우 스마트한 학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과 같은 뭐 외재적 동기가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동기로 유발이 되고, 학습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쉬우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고, 학습 과정에 대한 점검 활동을 충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메타 인지 전략을 사용한다. 일반 인지 전략이 아니라 메타 인지 전략을 사용한다. 여러분들 메타 인지라는 말 고려역사 할 때 배우셨죠, 그죠? 근데 4번에 보면 인지 동기 행동을 적극적으로 조절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 자기조절 학습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 같은 경우에는 메타 전략을 사용하고 점검을 하고 학습 목표를 세우고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에 전부 반대되는 내용을 썼고, 4번에 보면 인지와 동기와 행동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학습을 이루어나가는 이러한 내용을 지금 설명해 온 것이기 때문에 4번이 그러한 학습자의 특징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2번입니다. 학습의 전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학습 전이에 관한 겁니다. 자, 거기 보면 갑니다. 포괄적인 법칙이나 개념보다 단편적인 지식을 학습할 때 전이가 촉진된다. 이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학습의 전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인 법칙이나 개념을 잘 알아야 우리가 다음 학습으로 넘어가는데도 어려움을 겪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1번은 좀 뭔가 안 맞는 내용이다. 그러나 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이를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 뭐 기본 원리를 충실하게 이해하고, 또 다 같은 경우는 수업 방법이나 학습 태도에 따라서도 전이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것이고, 그 다음 나아보면 학습 내용과 실생활 간의 유사성이 클수록 역시 전이가 잘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학습의 효과가 촉진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나머지는 잘 설명해 놨는데 간은 틀렸으니까 맞는 내용은 다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번입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새로운 하나의 개념인데, 물론 고려역사 이런 거 공부했지만 여러분 해설을 한번 보세요. 해설을 보게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취 목표 지향성에는 수행 목표 지향성이 있고요. 수행 목표 지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숙달 목표 지향성,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수행 목표는 굉장히 결과 중심적이면서 타인과의 비교를 하면서 어떤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예요? 타인과의 비교에서 우월성을 갖거나 창피를 당하기 싫거나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피상적이면서도 기계적인 학습 목표를 세워놓고 싫지만
마지못해서 공부해 나가는 그러한 성취 목표 지향형을 얘기하는 것이고, 숙달 목표 지향적인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그런 내적으로 충만한 경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또는 의미를 가지고서 공부할 뿐만 아니라 내재적 동기가 굉장히 높고 자기 조절 전략을 써가면서 도전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정말 도전할 마음으로, 그러니까 회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기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에 낙담하지 않고 타인의 어떤 눈을 의식하지 않는 이러한 나름대로 어떤 심지가 굳은 그러한 수행 방법이 숙달 목표 지향성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83번의 목표는 수행 목표 학습자, 수행 위에 거죠. 이러한 특징을 가진 학습자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2번에 보면 타인과의 상대적 비교를 기준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내적 충만성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우월한가 안 한가, 그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수행 목표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 가장 옳게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바람직한 것은 아무래도 밑에 거겠죠. 그 다음에 84번입니다. 학습자의 정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않는 것은 했어요. 학습자의 정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1번 특성불안이란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불안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불안을 겪게 되는데, 특성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DSM-5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nxiety disorder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specific 포비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사물이나 동물에 의해서 갖게 되는 그러한 포비아, 어떤 불안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불안 장애는 일시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그 외에 2번, 3번, 4번, 5번은 맞아요. 예를 들면 5번 같은 경우 과제 난이도에 따라서 불안 수준이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과제 수행에 미치는 결과가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3번 봅시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 최적의 각성 수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과제가 내가 늘 다루던 거였다면 각성 수준이 좀 떨어지겠지만, 내가 다루지 못했던 그런 거라면 각성 수준이 올라가면서 막 그 불안감이 올라가겠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을 보게 될 때 그런 것도 아마 겪게 될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첫 문제부터 전혀 보지도 못한 생뚱맞은 문제 하나 탁 나오면 그때부터 막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이 불안 일시적인 불안이에요. 그 시험 때문에 생긴 불안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망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설명해 오는 것이니까 학습자의 정서에 대해서는 옳게 설명했는데, 1번이 특성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는 것인데 좀 틀렸네요. 그래서 84번에 1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85번입니다. 감각 등록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이렇게 얘기해요. 감각 등록기,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이 감각 등록기라든가 단기 기억, 장기 기억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특히 감각 등록기에 대해서 좀 충실히 좀 공부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감각 등록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번에 보면 정보의 저장 용량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가 아니라 짧은 기억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 등록기는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서 5번에 나오는 이러한 정보를 작업 기억 쪽으로, 워킹 메모리 쪽으로 넘겨주는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85번에 5번이 정확한 것이고요. 감각 등록기의 역할에 대한 부분과 또 감각 등록기를 활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한 거니까 5번이 가장 올바른 내용이고요. 감각 등록기는 결코 저장 구조가 아니라 기억 구조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6번 문제입니다. 장기 기억의 형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달 물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번에 나오는 아세틸콜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세틸콜린이란 기억이라고 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기계를 돌리는 윤활유, 오일 같은 것이
바로 3번에 나오는 아세틸콜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기억과 관련된, 특히 장기 기억과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는 아세틸콜린을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번 문제입니다. 이 단어 기억이라는 기계를 돌리는 오일이다 또는 윤활유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요? 아세틸콜린이. 87번입니다. 다음 중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망각 방지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하기 위해서 또는 까먹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5번입니다. 초과 학습을 실시합니다. 물론 뭐 초과 학습을 하면 조금 더 암기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겠지만 초과 학습은 그것보다도 학습의 피로도를 엄청나게 높여서 오히려 잘 기억되고 있던 것도 망각하게 되는 그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망각 방지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80번 답은 5번입니다. 88번입니다. 인출과 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다 인출 또는 망각에 다 영향을 주는 요인이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다 암기 내지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번입니다. 절차적 지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이렇게 딱 정리합시다. 우리 기억에 대해서 한번 이번 참에 좀 정리를 합시다. 제 골격수도 사실 여기에 대해 조금 정확하게 제가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 참에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절차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술적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있다 여러분 적으시고, 이 절차적 기억에는 바로 조건적 지식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적 지식에 어떤 기초를 둔 절차적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서술적 기억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화적 기억이 있고요, 일화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의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화 기억 안에는 바로 여기 말은 조건적이 아니고 명제적이죠. 명제적 지식을 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자, 여러분 필기하셨나요? 자, 이렇게 따라서 쓰시면 기억에는 절차와 서술이 있고, 절차는 조건적 지식을 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술적 기억에는 일화와 의미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화 기억은 명제적 지식을 요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9번에 1번이 틀렸는데, 왜냐하면 일화 기억은 절차적 지식의 대표적인 형태이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죠? 일화 기억은 어디예요? 일화적 기억은 서술적 기억의 한 가지다. 대표적인 하나의 형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네요. 자, 90번 문제를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인지 과정입니다. 생성 효과를 가져오고 유사한 다른 정보와 혼동이 덜 되도록 잘 다듬어 놨겠죠. 그 다음 또 새로운 아이디어, 개념, 정보, 해석 등을 덧붙인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 또는 거꾸로 얘기하면 인출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정교화라고 하는 방법을 설명한, 인지 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90분의 박스 안에 있는 이것은 정교화라고 하는 인지 과정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학습 이론에 대한 네 번째 차시, 전체 차시로는 32차시에 대한 공부를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